민주평화당 제6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우리나라는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대한의 아들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전국이 올림픽으로 환호하고 있는 이때 전국 군사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500명이 감소해서 전국 최고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 수만 명의 실업자가 또 발생하고 군산과 전북의 경제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긴급하게 군산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정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군산 GM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오전 베리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국회에 왔고 우리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군산 GM 공장 대책위원장이신 정동영 의원님 또 박주영 간사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베리앵글이 말하기를 군산 공장을 살리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공장 포기 방침을 베리앵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군산을 산업위기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설 이전부터 군산 공장 폐쇄 발표 직후 정부와 청와대에 군산의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왔습니다. 군산이 문을 닫았을 때 이미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했는데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야 지적이 돼서 그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은 군산 공장의 재가동 또는 그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한국 GM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군산 공장을 지레 포기한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 지원을 결정한다면 군산 공장 회생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인 것을 강조합니다. 일자리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GM 군산 공장을 살려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북은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전북은 문 대통령 개인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전북에 대한 애정의 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강경 대응 표명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결연한 대응을 다짐했고 여당 지도부는 한술 더 떠서 보복 조치 적극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부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 없이
입으로 강경 대응을 먼저 외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 대응한다고 하지만 현재 한미 관계에서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번 통상 압박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 관계의 균열이 반영된 것입니다. 강경 대응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조용하게 해야 합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가 실속 없이 강경 대응만 외쳐서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지사가 만났다는 박지원 대표님의 폭로로 안철수 쪽에서 발끈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입니다. 안 대표는 주적 발언이 없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당이 다른 두 사람이 하필 왜 이 시점에 만났느냐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현역 지사일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유력 후보입니다. 우리 당은 바른미래당의 탄생이 보수 대합의 신호탄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안철수 남경필 회동으로 보수 대합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구태정치 하는데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리고 중진 의원들과의 미팅에서 공적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통합은 절대 없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뒤집고 이렇게 바른정당과 합당을 한 안철수 대표는 구태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례대표 경우에 합당할 경우 비례대표에게 이 선택권을 보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박주선 대표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김광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했고, 그러던 분이 이제 와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뒤집는 것이 구태정치 아닙니까? 저는 이야말로 정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안 대표가 보수 대합을 부정한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결연 정기 수요 시위가 1323차를 맞습니다. 자그마치 27년째입니다. 1992년 1월 8일 수요 시위를 처음 시작할 때 태어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될 만큼의 긴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분 중에 30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208분의 할머님들은 끝내 가슴속에 한을 털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또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정당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한일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제 역할과 본분을 다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월 31일 참강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를 첫 번째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모든 정당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안을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환 원내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보회의에 불참해서 코리아 패싱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에서 열린 유엔 안보회의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별도의 한반도 세션은 없었지만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안보 이슈 전반을 다루는 회의였고 실제 북핵 문제가 주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러시아의 북핵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제화합과 평화 외교의 장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주관 부처인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 장관의 역할이 있고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엔 안보회의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에 불참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관이 참여해야 정부 외교 실무자들이 observer 자격으로 국제안보 현안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이번 불참이 더욱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부는 여당 대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만 국정 운영의 주체는 내각이고 무한 책임도 내각에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회의 내용을 최대한 조속히 파악하여 우리 외교 안보의 공백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합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헌정특위와 운영위원회 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회 운영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는 국민들께서 다단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는 다양성과 소수 의견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나아갈 길임을 표를 통해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최근 우리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창당으로 국회 내 의석 분포가 크게 변했습니다. 국회법 제1조 5항은 위원들의 선임이 있은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이동이 있을 때는 국회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국회가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기존 위원회 구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석 비율을 감안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국회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도 현재의 상임위 배정 상황은 바른미래당은 과다대표되고 민주평화당은 과소대표, 아예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전반기 국회가 몇 달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상임위원을 개선하지는 않더라도 특별위원회와 겸임위원회로 국회 운영 중심인 운영위원회만큼은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정특위의 경우 의석 비율의 10.2%인 바른미래당은 4명이 배정되어 있는 반면 그리고 또 2%인 정의당도 1명의 위원이 배정되어 있는 반면에 4.8%인 우리 민주평화당은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교섭단체뿐만이 아니라 각 정당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서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하는 상임위인데 전체 운영위원 28명 중에서 의석 수 30석인 바른미래당은 5명이 배정되어 있는 반면 14석인 우리 당은 단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6명인 정의당도 1명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지금 의석 비율로 보면 우리 민주평화당에 2석을 배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미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들에도 이런 문제점을 전달을 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국회, 국민이 선택한 다당계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는 하루속히 상임위 점수 조정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또 이 반자유무역주의에 따른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양국 간 통상 마찰로 작용이 되고 있고, 특히 한국 대미 수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한미 간의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일련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민주평화당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어제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운동의 여러 의혹을 낱낱이 밝혀줄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담은 특별법입니다. 어제 국방위를 통과했고 이번 달 안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 또 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민주평화당이 YTN 방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995년 3월 1일 뉴스 전문 채널로 개국을 했고 24시간 뉴스라는 신선함과 성실함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YTN이 지금 파업 2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의 중립성과 뉴스의 공정성입니다. 국민들과 또 YTN 임원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이 방송의 중립성과 뉴스의 공정성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민주평화당이 중재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남경필 두 분 회동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과연 선거연대를 하기로 했느냐, 이걸 떠나서 우선 두 분이 만난 사실이 있는지,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명확히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 저희 경험 또 여러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선거연대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입니다. 저희 당의 박지원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안철수, 남경필 두 분은 우선 만난 사실이 있는지, 도대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0년대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많은 실업자 수입니다. 최근 5년간 정부는 청년 고용 분야에 10조 원을 쏟아부었고 올해도 예산이 3조 원 정도 배정됐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대적 흐름인 무인화와 자동화의 추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 무인화와 자동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공지능, 또 소프트웨어, 컴퓨터, 로봇, 자동기기 운영과 관련해서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주평화당은 이번 GM 군산공장 폐쇄와 더불어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 또 행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일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교통수단은 육상교통수단은 해상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교통수단, 즉 버스와 철도는 대중교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해상교통은 대중교통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요. 해상 여객선이
이 소위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담이 오느냐? 우리나라에 유인도서가 500여 개가 있습니다. 연간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연안여객 이용객 수가 1,6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객선의 운임 단가는 고속버스의 6배에 이릅니다. KTX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0년이 초과한 노르웨이 여객선이 전체 여객선 170여 척 중에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자는 자본금, 전체 사업자 중에 63%가 자본금 10억 미만, 선박 2척 이하의 영세 사업체입니다. 정부에서는 보조 항로의 지정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것들은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라도 중동영제 확대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여기에 연안해상교통이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서개발촉진법, 저희 당의 박기원 대표님이 전 대표님이 발의를 해놓으신 건데요. 섬의 날 재령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대중교통의 기본권을 같이 보장해야 될 일입니다. 버스나 철도에 대해서는 PSO, 즉 공공 의무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상교통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정부 측에 강력 촉구합니다. 네, 배준현 최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포피 전략 등 북한에 대한 대북 강경 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연이은 무역 장벽 강화 조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본인의 러시아 스캔들, 다가오는 올 11월의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트럼프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조직 기반 등 미 자국 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외적인 방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보수 세력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자국의 내적 위기나 갈등을 외부적인 갈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국 내 국민 여론의 관심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이러한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해 정책에 대해 도를 넘어서 비난하고 해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란 것을 상식적으로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여러 가지 정책에 공통점이 많은 것을 보면 안철수 대표의 주적은 분명 홍준표 대표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를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미 정부를 두둔하는 것을 보면 안철수 대표는 도대체 주적을 누구로 두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홍준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미국 내 정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반도 대북 강경 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연이은 무역 장벽 강화 조치에 대해서 더 이상 가볍게 부안해동하지 말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미국에 대해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황주홍 정책위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 말씀은 중국과 미국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정부의 외교 통상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정부에게 없거나 약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공식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무이한 동맹국인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베트남 등과 같은 극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동반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중국이 우리의 동맹국 같고 미국은 우리의 그저 한 동반국 같습니다.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 보복으로 우리는 관광 손실 18조 원, 부가가치 유발 손실액 15조 원, 취업 유발 손실 40만 명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 의당 취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폭력적 경제 보복을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제소하지 않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중국에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지극히 유연한 겸손 외교였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는 어찌 이렇게 까칠하게 나오는 것인지 놀랍고 심히 깊은 우려를 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통상 압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제 생각은 설사 그렇게 강경 대응으로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으름장부터 미리 놓고 가는 것이 지혜로울까 하는 근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한국 대통령의 주장이 왠지 시원시원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여당의 지도부도 잇따라 WTO 제소는 물론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까지 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연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보여주었던 우리 정부의 유연함과 겸손함이 왜 미국에 대해서는 베풀어질 수 없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반관계인 중국과 동맹관계인 미국에 대해 적용되는 현 정부의 이 이중 기준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미리 경종을 울립니다. 대체 중국과 미국은 우리에게 각각 어떤 나라들이고 어떤 차별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인가에 관한 국민 공론화위원회라도 개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유석열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해고를 당해도 없는 사람들부터 해고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또 사업체가 망해도 아주 영세 사업체부터 망해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으로 봐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려워져도 아주 못 사는 지역부터 어려운 지역부터 그 지역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전북입니다. 전북이 최근에 그 현대조선소 그 폐쇄에 이어서 GM 군산공장 폐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문제 말고도 비경제 분야에서도 그 경제에 밀접하게 지역 경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남대학교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 폐쇄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용호 의원 주최로 서남대 폐쇄 이후에
공공의과대학 등을 다시 그 자리에 설치하는 등 서남대 폐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정부에 제가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서남대가 폐쇄에 이르게 된 과정에는 그 무분별한 대학 설립을 방임한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설립된 대학의 운영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막중한 것입니다.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놓고 대학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폐쇄해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의 무책임의 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폐쇄로 마무리될 게 아니고 폐쇄 이후에 특히 서남대에는 지역적으로 배분되는 의과대학이 있었던 겁니다. 의대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기왕의 지역적인 기준으로도 배분한 서남대의 그 의대 정원을 제대로 잘 살려서 그 남은 지역에 의과대학 중심의 새로운 대학이 설립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기왕에 아까 말씀을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분 사장이 우리 국회를 방문해서 정치권과 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아까 조배숙 대표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베리앵글의 이야기 결론을 보면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또 노조의 양보가 없이는 곤란하다. 이것이 아마 GM의 지원도 없다라는 것이 베리앵글 사장의 결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산공장은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임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저는 단순한 연명에 급급한 그 군산공장의 회생은 궁극적인 해법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적정한 가격에 그 매입을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미래자동차인 수소자동차 전진기지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특히 그 전북은 익산에 우리 그 일진에서 수소탱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익산 공장에서. 또 전북은 법까지 만들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탄소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은 아주 가벼우면서도 질긴 재질의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전북에서 이 수소자동차를 특화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지로 정한한다면은 그 GM 군산공장의 아주 발전적인 대안의 해법을 찾아서 더 오히려 발전하기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가 논의를 할 때 연명에 급급하지 말고 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보소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너무 발언이 길어요. 아직 마이크 안 왔으니까. 남원 의과대학 이용호 의원 하는 목표로 가져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구정치를 청산하고 합당 창당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부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저는 일생 정치하면서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가 통합에 속은 것은 바라지 않고. 자 보십시오. 유승민, 박수선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적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는 또 창당 전에는 정치인은 한번 말을 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양식과 품위를 저버린 후한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로 딱
이 말씀이 그분들이 들어야 할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법 해설에 대한 비례대표 교섭단체 등록에 대한 것은 사무처의 편의상 해설을 해놓은 해설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율사들이 국회법 해석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함께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고 이 사항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국민에 의해서 선택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을 옮겨도 되고 비례대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소원의 가치도 제소의 가치도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해설서의 문제, 가처분과 헌재 제소 법률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작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소설은 못 씁니다. 저는 일생에 소설 한 번 안 써봤습니다. 제가 주적 발언을 말씀하신 것은 안철수, 남경필 두 분으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고 오비락으로 한결에 그 기사가 맞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게 사실 아니면은 그 사실 아니라고 밝혀야지 어떻게 공작 정치한다, 소설 쓴다 이런 인신공격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난 것을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적이라는 말을 나는 쓰지 않는다. 나는 별로 쓰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이면 주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다 써요. 국방백서 주적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을 때 또 일반적으로 대북 문제를 다루면서 다 들어오는 얘기인데 나는 주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다. 이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자주 안 씁니다. 자주 안 써요, 저도. 그래서 그러한 그 움직임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당은 청산과 배척의 대상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일부 중재파 의원들 잔류하신 분들이 이제는 정리할 때다.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영주 의원 모두가 듣겠습니다. 예, 이영주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만에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나 현안과 관계 없는 질의로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남북 단일팀 지원금 29억 원은 혈세 낭비다. 장관은 북한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상식 의원도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이라고 한 지적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라 라고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저희 당이 추구하는 민생 법안들이 심의가 늦어지고 있고 국민의 삶을 담보로 당정을 일삼는다는 국민적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위는 법안 심사 기능을 당파 싸움의 도구로 삼는 데 멈추고 명분 없는 싸움을 위한 국회 보이콧은 부도덕한 정치인의 행태라는 점을 유념해서 이러한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법사위가 이제 정상화된 만큼 국회는 정쟁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에 관한 법안들을 챙기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광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부산 GM 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GM이 사실상 군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방문한 GM 베리앵글 총괄 부사장은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했고 정부도 군산공장 폐쇄를 불가역적 상황으로 인정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기 지원책으로 불을 끄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하루 전날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는 정부 발표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GM앵글 부사장은 한 달 전부터 정부와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해서 자구 계획안 검토를 제안했고 자구 계획안에는 시설 투자, 출자 전환과 함께 구조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GM은 이미 군산공장 폐쇄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무능했던지 아니면은 국민, 특히 전북 도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또다시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또 군산입니까? 지난 대선 때 전북의 친구임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지원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의 선제 조건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문제 해결에 군산, 창원, 부천은 긴 추월 경기처럼 따로따로가 아닌 한 팀입니다. 한 곳이 폐쇄되면 결국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군산을 포기하는 것은 GM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군산 공장이 살아야 창원, 부천 공장도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군산 공장 재가동을 영순위에 놓고 GM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희 의원 발언해주십시오. 조배숙 대표님, 제가 오랜만에 발음을 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렇지만 이 발언은 꼭 해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발언의 요지는 250만 농민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의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된 식량은 쌀과 보리인데요. 보리를 정부가 직접 수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문제가 가중되는 것은 올해 보리의 파종량이 작년 대비 123%가 증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4%가 증대가 됐고요. 또 충남 같은 경우는 414%가 증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혀 이 보리에 대한 수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부분을 농협중앙회에 전가시켜서 지역 단위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부터 국가를 경영하는 근본은 절대 왕조시대에 그렇습니다. 왕은 이 민으로 유천합니다. 첫째, 백성, 국민을 하느님으로 모셔야 하고 백성은 무엇보다도 민은 이 식으로 유천합니다. 먹는 것이 첫째입니다. 요새 말로 말씀드리면 경제입니다. 경제. 그 다음에는 안보입니다. 족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는 우리 250만 농민을 대변할 뿐더러 우리 식량의 주된 자료인 보리조차 수매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발생되는 이러한 차후의 대안을 어떻게 과연 마련할 것인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 농민들의 상황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우리 2인 가족 최저 생계가 1260만 원인데요. 하위 20%는 6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양극화의 해결입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런 곧 보리가 6월 달이면 보리가 다 익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대책을 내세우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부인가? 과연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부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주된 식량은 정부에서 수매해야 합니다. 단위 농협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며 민족의 생명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연석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